미국 경제가 지금 이 순간 겉은 멀쩡한데 속은 완전히 썩어 무너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숨쉬는 이 시간에도 수백만 가정이 조용히 파산 직전까지 내몰리고 있어요. 그것도 일하는 사람들이 말이죠. 50년 모기지가 나왔다는 건 금융 시스템이 우리 이제 끝났어요 라고 공식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차 한 대 사려면 15년 빚을 져야 하고 월세는 1년 만에 3분의 1이 폭등했어요. 연봉 억대 받는 IT 전문직이 부모님 집 지하실로 쫓겨나고 멀쩡한 가족들이 헛간과 차고를 개조해서 살며 한 주 장 보는데 100만 원 가까이 날아가고 있습니다. 의료보험료는 하룻밤 사이에 2배로 뛰었고 재산세 고지서 열어보니 1,000만 원이 넘게 더 나왔어요. 이건 물가 오른 거 아닙니다. 나라 전체가 안에서부터 붕괴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은 지금 대공황 이후 가장 위험한 경제 붕괴의 입구에 서 있고 그 어떤 정부도 그 어떤 정책도 이 흐름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 당신이 반드시 알아야 할 진실을 하나씩 해부해 보겠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주거 시스템의 완벽한 파괴입니다. 집을 구할 수 없다는 건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에요. 경제 전체가 연쇄 붕괴를 시작한다는 최종 경고거든요. 마이애미에서 시카고까지 남부 캘리포니아까지 이 붕괴는 이제 육안으로 보일 정도예요. 50년짜리 모기지가 시장에 나왔다는 건 혁신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소득으로는 현재 집값을 어떤 방법으로도 감당할 수 없다는 공식적인 항복 선언이거든요. 반세기에 걸친 대출이라니 이건 사실상 평생 임대나 마찬가지죠. 주요 대도시 전역에서 압박은 숫자로 증명되고 있어요. 월세가 한 달에 거의 100만 원씩 오르는 게 정상이 됐습니다. 예외가 아니라 새로운 기준선이 된 거예요. 한때 천천히 올랐던 재산세가 이제 단 한 번의 재평가에서 절반 이상 폭등하고 있습니다. 시카고 쿡 카운티의 전형적인 주택 소유자는 세금 고지서가 1,000만 원 이상 치솟는 걸 목격했고 이미 높아진 공과금과 보험료로 팽팽했던 예산을 즉각 무력화시켰어요. 해안 도시에서는 적당한 아파트 하나 들어가려면 지역 평균 소득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돈이 필요합니다. 산타모니카의 작은 원룸이 거의 1,000만 원에 육박하고 방 하나짜리는 1,000만 원을 가볍게 넘으며 방 3개짜리는 각종 수수료 전에 2,000만 원에 접근해요. 이건 더 이상 해안 지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과밀 주거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수백만 명이 선택지를 잃어가고 있거든요. 한 가족용으로 설계된 주택에 이제 서너 가족이 들어차고 진입로에 차량이 8대씩 줄지어 서 있는 이유는 여러 세대가 함께 사는 게 독립적인 생활을 완전히 대체했기 때문입니다. 시장 하단조차 무너졌어요. 개조된 차고, 헛간을 고친 효율형 공간, 뒷마당 초소형 유닛이 풀타임으로 일하는 노동자들의 마지막 보루가 되고 있습니다. 이건 일시적 현상이 아니에요. 임금과 세금과 주거비가 더 이상 만날 수 없는 지점까지 벌어진 경제의 구조적 징후거든요. 더 넓은 결과는 시스템 전체의 마비입니다. 사람들은 더 나은 일자리를 찾아 이동할 수도 없어요. 새로운 곳에 임대료를 감당할 수 없으니까요. 규모를 줄일 수도 없습니다. 저렴한 지역마저 원격무 이주로 인해 가격이 폭등했거든요. 집을 살 수도 없어요. 모기지가 이제 평생 빚처럼 작동하니까요. 현재 위치에 머물 수도 없습니다. 세금과 보험이 집을 소유하면 할수록 돈이 빠져나가는 구조로 만들고 있거든요. 주거는 단순히 비싼 게 아니라 이 나라 사람들의 소득과는 수학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상태에 도달했어요. 한 사회가 자국 노동력을 수용할 수 없을 때 다른 모든 경제적 기둥도 함께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주거 붕괴는 그 아래 깔린 재정적 토대, 노동자 소득이 실질적으로 무너졌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현대 미국 경제의 핵심 위기는 사람들이 버는 돈과 기본 생존에 드는 비용 사이의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진다는 거예요. 사소한 간극이 아닙니다.
구조적 파열이거든요. 2020년 이후 필수품은 임금 상승폭을 훨씬 뛰어넘는 속도로 치솟았어요. 연간 조금씩 오르던 식품 가격이 이제 누적으로 절반 가까이 폭등했고, 많은 노동자에게 한 달에 30만 안팎이던 보험료가 100만 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통근비와 공과금과 일반 서비스도 같은 상승 곡선을 따라가고 있고요. 풀타임으로 일해도 더 이상 안정된 삶을 보장받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고소득 구간조차 침식되고 있거든요. 한때 중상류층으로 여겨지던 연봉 억대에서 2억 가까이 버는 사람들도 이제 임대료와 의료비와 교통비와 빚 갚는데 전부 소진될 수 있어요. 저축이 시작되기도 전에 말이죠. 정부가 온건하다고 설명하는 물가 상승은 가계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항목에 적용될 때 재앙이 됩니다. 한 달에 20, 30만 원씩 오르는 건강보험료나 10만 원 이상 뛰는 공과금은 다른 곳을 줄여서 메울 수 있는 성질이 아니에요. 협상도 불가능하고 매달 무자비하게 빠져나가거든요. 한편 자동화와 비용 절감과 둔화된 매출 성장에 직면한 기업들은 임금을 올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마케팅, 디자인, 사무 지원, 고객 서비스 같은 산업 전체가 인공지능과 외주화가 사람을 소프트웨어로 대체하면서 소득 정체나 감소를 경험했어요. 결과는 겉으로는 고용됐지만 실질적으로는 해마다 가난해지는 노동력입니다. 이런 새로운 형태의 빈곤은 직함과 학위와 정규직 일정 뒤에 숨어 있기 때문에 특히 파괴적이에요. 심리적 타격도 엄청납니다. 수십 년 경력의 노동자들조차 청구서 다 내고 나면 손에 100만 원도 남지 않는다고 보고하거든요. 저축률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무너졌고 퇴직연금 납입은 멈추거나 완전히 사라지고 있습니다. 한때 정상적인 삶의 지표였던 여가 지출은 생존 모드로 축소되고 있고요. 구매력이 너무 심각하게 무너져서 작은 가격 변동조차 위기 수준의 스트레스를 만들어냅니다. 이런 임금과 비용의 격차가 경제의 다른 모든 취약성을 폭발시켜요. 풀타임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기본적인 한 달 생활비조차 감당할 수 없을 때 시스템은 소비를 재생하고 안정성을 유지하며 장기 성장을 지탱할 능력을 상실합니다. 지불 능력의 붕괴는 경제의 결함이 아니에요. 그 자체가 경제가 된 거죠. 임금과 비용의 격차는 미국 의료 시스템의 조용하고 무자비한 재정 압박을 고려하면 훨씬 더 끔찍해집니다. 의료비가 예산 항목에서 전면적인 착취 시스템으로 진화했고, 임대료 인상이나 공과금 급등보다 더 빠르게 사람들을 말라 죽이고 있어요. 실제 사례를 보면 충격적입니다. 한때 한 달에 30만 원 안팎이던 개인 보험료가 이제 100만 원을 넘어서고 있으며 월급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노동자들은 돈을 보기도 전에 잃고 있는 겁니다. 연간 공제액은 보통 1,000만 원을 넘어서요. 대부분 미국인은 보험 혜택을 실제로 받기 시작하기도 전에 자기 돈으로 먼저 1,000만 원 이상을 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새로운 부담은 큰 병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평범하고 예측 가능한 의료 필요에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일상적인 약값, 전문의 진료, 검사비가 명목 임금보다 훨씬 빠르게 올랐습니다. 응급실 한 번 가는데 검사도 없이 50만 원이 넘을 수 있어요. 몇 년 사이에 보험료가 절반에서 2배 가까이 뛰는 게 고용주들 사이에서 일반화되면서 수백만 명이 보장 범위를 낮추거나 아예 포기하도록 내몰리고 있습니다. 시스템은 사실상 보험에 가입하려는 사람을 벌하면서도 가입하 않는 사람에게는 어떤 안전망도 제공하지 않아요. 가장 끔찍한 부분은 보험이 보호수단에서 지속적인 재정 부담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노동자들은 이제 10년 전보다 보장은 덜 해주는 보험을 유지하기 위해 매달 엄청난 돈을 잃고 있거든요. 건강 관련 급여 공제가 개인은 월 150만 원, 가족은 300만 원 가까이 나가면서 한때 집세나 식비나 저축에 쓰이던 돈을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 의료보험료만으로 저렴한 지역의 월세와 맞먹어요. 이 부담 때문에 치료를 미루고 병원을 안 가고 개인 부채를 쌓는 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조차 매달 이자가 붙는 미납 의료비를 쌓아가고 있거든요. 많은 가정에서 연체된 의료비에 붙는 하루 이자가 신용카드 최소 납부액보다 많아서 의료 부채가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파산 원인 중 하나가 됐습니다. 의료비 부담의 악순환이 경제적 취약성을 직접 가속화해요. 노동자가 보험료와 식비 사이에서 병원비와 집세 사이에서 선택해야 할 때 전체 금융구조는 지속 불가능해집니다. 한때 현대 생활의 안정장치였던 의료가 이제 멀쩡히 일하는 미국인들을 파산으로 밀어넣는 주요 엔진으로 변해버렸거든요. 의료비 부담은 다음 불안정 요인으로 직접 연결됩니다. 바로 일상생활비의 전례 없는 폭발이죠. 한때 중산층 예산의 기둥이었던 필수품들, 식료품과 전기와 인터넷과 교통비가 이제 어떤 월급으로도 따라잡을 수 없는 속도로 가계를 침심식하고 있어요. 정부 보고서에 나오는 온건한 물 상승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절대 피할 수 없는 항목들에서 일어나는 비용 대폭발이거든요. 식료품 가격이 가장 명확한 증거입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일주일에 30만 원 안팎이던 장보기가 이제 작은 가구도 일상적으로 100만 원 가까이 쓰고 있어요. 달걀, 닭고기, 유제품, 채소, 기본 가공식품이 누적으로 절반에서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좀 더 좋은 품질이나 유기농 제품은 수백만 가정에게 이제 손도 못 댈 가격이 됐고요. 대형 창고형 마트나 할인점을 이용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식품 구매력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한때 예측 가능했던 공과금이 이제 변동세금처럼 작동해요. 많은 지역에서 한 달에 20만 원대였던 전기 요금이 전력망 업그레이드와 연료비와 폭염 폭한 때문에 50만 원 가까이 올랐습니다. 한 회선에 10만 원대로 안정적이던 인터넷과 휴대폰 요금이 각종 수수료와 장비비 붙여서 20만 원을 훌쩍 넘고 있고요. 이런 인상은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면서 가구가 필수 서비스를 희생하지 않고는 비용을 줄일 방법을 제거합니다. 교통비도 또 다른 압박 지점이 됐어요. 여러 주에서 자동차 보험료가 갱신 한 번에 3분의 1에서 절반 가까이 뛰었습니다. 일상적인 정비, 타이어, 점검 서비스가 코로나 이전보다 훨씬 비싼 가격표를 달고 있고요. 주요 대도시 대중교통 요금도 점진적인 인상과 각종 추가 요금으로 조용히 올라서 이용자들은 서비스 질은 떨어지는데 더 많은 돈을 내야 합니다. 한때 힘든 경제에서 작은 위안이었던 여가 생활조차 사치가 됐어요. 어른 셋이 영화 한 편 보는데 간식이나 교통비 빼고도 15만 원이 넘게 들 수 있거든요. 미용실, 헬스장 회원권, 이발, 집 수리가 모두 2자릿수 비율로 올라서 일상적인 삶의 질을 위한 항목들이 선택사항으로 밀려났습니다. 이 생활비 폭발은 하나의 명확한 결과를 낳습니다. 재정적 여유를 완전히 제거하는 거예요. 가정들은 더 이상 예상치 못한 청구서나 공급 충격이나 수입 중단을 흡수할 공간이 없습니다. 모든 돈이 들어오기도 전에 이미 배정되면서 미국인들에게는 줄어드는 자율성과 증가하는 취약성만 남기거든요. 일상생활비가 모든 범주에서 구매 가능성을 넘어설 때 경제 안정성은 수학적으로 불가능해집니다. 생활비 폭발은 노동시장 내부에서 일어나는 구조적 붕괴와 만날 때 훨씬 더 위험해져요. 미국은 이제 드문 이중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자동화로 수백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바로 그 순간에 실제 경제를 돌리는 데 필요한 기술 노동자가 부족한 거예요. 이 불균형, 일자리를 잃은 사무직 노동자는 넘쳐나는데 기술직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은 고용 시스템의 근본적인 오작동을 보여주거든요. 인공지능 가속화가 첫 번째 촉매입니다. 디자인, 마케팅, 사무지원, 고객 서비스, 글쓰기 같은 업무 전체가 거의 공짜에 가까운 비용으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알고리즘 시스템에 흡수되고 있어요. 한때 5명에서 10명의 팀이 필요했던 회사가 이제 소프트웨어를 관리하는 한 사람만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유의는 명백하죠. 연봉 억 가까이 주는 직원을 월 7만 원짜리 구독으로 대체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해고와 채용 중단이 이전에는 안전한 직업으로 여겨졌던 사무직 역할에 집중되고 있어요.
그런데 화이트 칼라 일자리가 사라지는 동안 미국은 전기 기술자, 배관공, 용접공, 냉난방 기술자, 건설 노동자의 심각한 부족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많은 주에서 기술직 빈자리가 지원자보다 3배 이상 많거든요. 이들 기술자의 평균 연령은 50살에 가까워지고 있고 은퇴가 빨라지고 있어요. 기본 인프라 유지, 전력망, 수도관, 대중교통, 주택 건설이 단순히 충분한 숫자로 존재하지 않는 인력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건 학위는 가치가 떨어지고 자격증은 과도하게 비싸며 임금은 국가가 필요로 하는 것과 어긋난 경제를 만들어요. 학자금 대출 수천만 원 진 졸업생이 연봉 7천만 원 정도를 버는 반면 면허 있는 기술자는 학사 학위 없이 억대 후반에서 2억 가까이 벌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진입 장벽, 교육 부족, 지역적 제약, 장비 비용이 사라진 일자리에서 필요한 일자리로 빠르게 전환하는 걸 막고 있습니다. 한편 인력을 줄이는 기업들은 경제적 취약성을 증폭시켜요. 줄어든 직원 수는 업무량을 늘리고 승진을 막으며 임금 상승을 제한합니다. 초과 근무는 필수가 되지만 보상은 그대로고요. 노동자들은 번아웃 상태에서 일하는데 채용 중단 때문에 다른 선택지가 사라졌습니다. 이런 노동시장 왜곡이 국가 불안정으로 직접 이어져요. 안정적인 고용을 잃고 빠르게 재교육받을 수 없으며 임금 압박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은 상승하는 생활비를 감당할 수 없거든요. 동시에 필수 기술 인력의 부족은 주택 건설, 인프라 수리, 제조 능력을 지연시켜서 물가를 더 악화시킵니다. 노동시장은 더 이상 단순히 비효율적인 게 아니에요. 거꾸로 작동하면서 경제 생산성과 가정의 생존을 동시에 훼손하고 있습니다. 노동시장 오작동은 다음 단계의 붕괴를 직접 가속화해요. 소득으로 사는 경제에서 빚으로 버티는 경제로의 급격한 전환이죠. 임금이 기본 생활비를 못 맞추면서 가정들은 구매력을 높이기보다는 지불을 미루는 금융상품에 점점 더 의존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조용히 부채 악순환 상태로 진입하는 거예요. 대공황 직전 상황과 섬뜩하게 닮은 모습으로요. 지금 사고 나중에 갚는 BNPL이 가장 명확한 신호입니다. 원래는 편의 도구로 광고됐지만 이제 쓸 돈이 없는 걸 대체하는 수단으로 진화했어요. 5만 원도 안 되는 거래, 식료품, 기본 옷, 일상 생필품 같이 결코 할부가 필요하지 않았던 범주가 이제 일상적으로 4번 나눠 갚기로 쪼개집니다. 수백만 명에게 BNPL 플랫폼은 전통적인 대출의 심리적 거부감 없이 그림자 신용 한도로 기능해요. 그런데 수수료와 연체료가 쌓이면 실질 이자율이 연 30%를 넘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빚도 같은 패턴을 보여줍니다. 전국 카드 부채가 1,000조 원을 훌쩍 넘어섰고 멀쩡한 신용 이력을 가진 사람도 이자율이 20%를 넘고 있어요. 최소 납부액은 점점 더 이자만 커버해서 원금은 그대로거나 늘어나고요. 이미 의료보험료와 공과금과 식료품비로 고갈된 가정들에게 이런 구조는 절대 벗어날 수 없는 덫을 보장합니다. 가장 위험한 건 연방대출과 사설대출에서 이자 먼저 갚기 시스템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루 이자가 3만 원에서 5만 원에 달하고 밀린 이자가 1,000만 원 넘게 쌓인 경우들은 저소득층이나 중산층에게 원금 갚기를 수학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사람들은 일하고 돈 갚지만 모든 걸 제대로 했어도 더 깊은 빚에 빠져요. 이건 1920년대 할부 대출 붐을 똑같이 따라갑니다. 가족들이 번영하는 착각 속에서 가구와 가전과 기본 물건을 할부로 샀던 시기죠. 수입이 줄자 채무 불이행이 도미노처럼 터졌습니다. 오늘날 같은 구조가 존재하지만 규모가 커지고 디지털화됐어요. 과거와 달리 현대 신용 상품에는 한도가 없습니다. BNPL 플랫폼은 신용조회기관과 연결되지 않아서 여러 앱에서 중복으로 빚을 질 수 있거든요. 사람들은 총액도 모른 채 흩어진 소액 납부 전체에서 한 달에 100만 원 가까이 빚질 수 있습니다. 가정들이 지금 생존하려고 미래 수입에 의존하면서 더 넓은 경제가 구조적으로 취약해져요. 어떤 충격, 실직이나
병원비나 월세 인상이든 즉시 보이지 않던 빚을 연체로 전환시킵니다. 영구적인 신용 의존은 경제적 스트레스의 증상이 아니에요. 시스템 전체 실패를 보장하는 장치거든요. 신용으로 버티는 생존 모델은 급격히 늘어나는 세금 부담과 겹칠 때 훨씬 더 불안정해집니다. 도시들이 인구를 잃고 연금 적자에 시달리고 늘어나는 운영비를 감당하며 줄어드는 상업 세수에 직면하면서 남은 유일한 수입원인 일반 주민들에게 손을 뻗치게 돼요. 이건 가정에 남아있던 약간의 재정 안정성마저 조용히 빼앗는 전국적인 세금 충격파를 일으켰습니다. 재산세가 가장 공격적인 압박입니다. 여러 지역에서 한때 1,000만 원 안팎이던 고지서가 단 2번의 평가도 안 돼 2천만 원 가까이 치솟았어요. 시카고 쿡 카운티의 1,000만 원 넘게 오른 재산세는 고립된 사건이 아닙니다. 이제 주택 소유자에게 직접 전가되는 구조적 자금 부족을 반영하거든요. 이 인상은 임금 상승이나 집값이나 개선 공사와 무관해요. 예산 구멍을 메우기 위한 강제 징수죠. 세입자들은 더 높은 월세로 이것을 간접적으로 부담하는 반면 집주인들은 즉각적인 현금 위기에 직면합니다. 판매세와 각종 수수료가 또 다른 압박층을 추가해요. 많은 도시에서 합산 판매세율이 이제 10%를 넘으면서 모든 구매 비용을 조용히 높이고 있습니다. 지자체들은 또한 수도, 쓰레기, 전기, 주차, 허가, 대중교통에 새로운 소액 요금을 배치하고 있어요. 하나의 공과금 고지서에 이제 10개가 넘는 서로 다른 추가 요금이 포함될 수 있고 각각 인프라 유지나 환경 규정이라는 이름으로 위장한 예산 부담을 나타냅니다. 이건 선택 사항이 아니에요. 그 도시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내장된 비용이거든요. 교통 과세는 유료 차선과 사용량 기반 청구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세금으로 지은 도로가 고속도로 이용료로 다시 팔리면서 공공 인프라를 반복 수입원으로 바꾸고 있어요. 출퇴근하는 것만으로도 연료비 외에 재정적 벌금이 따라옵니다. 작은 통근이 통행료만 3만 원 가까이 들 수 있어서 일하러 가는 것 자체가 과세 대상 활동이 되고 있거든요. 누적 효과는 재정적 압박입니다. 세금 급등이 이미 빚과 물가와 정체된 월급으로 손상된 가계를 압박해요. 또한 비싼 지역을 벗어나는 이주를 가속화하는데 이것이 다시 시 재정 적자를 심화시키고 추가 세금 인상을 강요하면서 자기 강화 하향 나선을 만듭니다. 필수 서비스가 더 높은 세금에도 불구하고 악화되면서 공공 신뢰가 무너지고 경제 부담은 줄어드는 인구에게 훨씬 더 무겁게 전가돼요. 이 세금 충격파는 단순한 예산 문제가 아닙니다. 수백만 명을 재정적 한계점으로 밀어붙이는 구조적 힘이거든요. 세금 충격파는 미국 주요 도시들에서 가장 선명하게 보이는데 물가가 너무 심각하게 무너져서 오래 살던 사람들조차 더 이상 그 지역 경제에 참여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들 도시는 더 이상 삐걱거리는 게 아니라 실시간으로 부서지는 시스템의 가장 명확한 증거로 기능해요. 마이애미가 최전선 사례입니다. 한때 국제적 낙원으로 팔렸던 도시가 이제 극심한 과밀과 구조적 비용 부담 불가로 정의돼요. 단독주택에 일상적으로 10명 가까운 성인이 사는데 몇 년 전 300만 원대였던 임대료가 기본 유닛도 600만 원을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안정적인 수입을 버는 많은 노동자가 이제 임시 거처, 개조한 차고, 뒷마당 효율형, 공유방으로 내몰리고 있어요. 보험료와 시수수료가 월세와 함께 오르면서 마이애미의 가격 위기는 더 이상 불편이 아닙니다. 생존 문제거든요. 시카고는 다른 버전의 붕괴를 보여줍니다. 도시 재산세 폭발이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에게 재정적으로 치명타가 됐어요. 평범한 집 재산세가 1,000만 원 넘게 뛰면서 동네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세입자들에게 이 인상은 예전에 적당했던 지역에서도 한 달에 100만 원 가까이 오른 월세로 전환돼요. 줄어드는 도시 서비스 및 예산 압박과 결합되어 시카고의 생활비 악화는 사람들이 적응할 수 있는 속도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산타모니카는 극단적인 상위층 왜곡을 드러냅니다. 하나의 건물에서 원룸이 1,000만 원에 육박하고 방 하나짜리가 1,000만 원을 넘으며 방 3개짜리가 2,000만 원에 도달하는 모습은 현실과 완리된 시장을 보여줍니다. 이건 고급 펜트하우스가 아니에요.
터무니없는 가격표를 단 평범한 유닛들이거든요. 최상층 월세가 5천만 원에 근접한다는 사실은 그 지역이 비용 대비 수입의 합리적 기준에서 얼마나 멀리 떠내려갔는지 보여줍니다. 오랫동안 비싼 것으로 유명했던 뉴욕은 맞벌이 부부조차 시내에 남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세 단계에 진입했어요. 월세 경쟁 입찬, 1,000만 원 넘는 입주 수수료, 모든 서비스에 내장된 규제 비용이 전체 소득 구간을 제거하는 문턱을 만듭니다. 결과는 대규모 탈출 이주와 극단적인 분화, 극단적인 희생만이 거주를 허락하는 점점 양극화된 경제 풍경이에요. 이들 도시 전체에서 공통된 패턴이 나타납니다. 생활비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회복 불가능한 지점을 넘어 무너졌다는 거예요. 미국의 도시 중심부가 평범한 노동자들이 심각한 재정 타협 없이는 살 수도 성장할 수도 생존할 수도 없는 시스템으로 변하고 있으며 전국적인 도시 해체를 신호하고 있습니다. 도시 생활비 붕괴는 더 깊고 부식성 있는 낙진을 촉발했어요. 감정적이고 심리적이고 행동적 수준에서 중산층의 해체입니다. 경제 압박이 생활 방식만 바꾸는 게 아니라 정체성 자체를 재구성하는 지점에 도달했거든요. 학교 다니고 일하고 책임지는 올바른 길을 따랐던 수백만 명이 이제 생존이 깨어있는 모든 시간을 소비하는 주기에 갇혀 있습니다. 번아웃이 노동력의 기본 상태가 됐어요. 일주일에 50시간 가까이 일하는 사람들이 청구서 다 내고 나면 50만 원도 남지 않는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끊임없는 재정 스트레스로 작동하며 문화생활이나 사회 모임이나 자기 개발에 참여할 수 없는 인구예요. 한때 개인의 목적을 규정했던 취미들, 글쓰기, 음악, 미술, 여행, 운동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시간도 에너지도 없기 때문이죠. 하루 일과는 출퇴근하고 일하고 청구서 내고 다시 반복할 만큼 회복하는 것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꿈의 침식은 훨씬 더 심각해요. 전통적인 이정표들, 내 집 마련, 재정 독립, 결혼, 아이, 은퇴가 이제 인구 대부분에게 손닿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20, 30대에서 40대 초반의 많은 성인이 도움 없이는 방 하나짜리조차 구할 수 없다고 말해요. 연봉 억 넘게 버는 사람들도 모든 비용이 수입과 동떨어져서 부모님이나 룸메이트와 사는 데 갇혀 있습니다. 한때 이룰 수 있다고 여겨졌던 꿈들이 이제 과거 경제의 유물처럼 느껴져요. 이 심리적 붕괴는 직접 사회적 단절로 이어집니다. 참여하는 것 자체가 너무 비싸져서 사람들이 공동체에서 물러나고 있거든요. 소셜미디어는 불가능하게 느껴지는 삶, 결혼식, 해외여행, 고급 아파트를 보여주면서 원인은 시스템에 있어도 개인 실패감을 강화하는 끊임없는 비교를 만듭니다. 중산층이 조용히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내부에서부터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경제 부담이 무거워지면서 사람들은 구매력뿐 아니라 한때 사회를 지탱했던 동기와 감정적 능력마저 잃고 있거든요. 이 변화는 돈으로 측정되지 않아요. 안정적인 미래가 여전히 가능하다는 줄어드는 믿음으로 측정됩니다. 중산층의 심리적 해체는 다음 파열의 무대를 준비해요. 2026년에 예상되는 복합 충격입니다. 경고 신호가 더 이상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모든 국가 지표에 박혀 있거든요. 미군 이제 5경조 원에 달하는 연방 부채를 짊어지고 있으며 GDP 성장과 세수와 생산성을 넘어서는 속도로 불어나고 있습니다. 이자 지급만으로 한때 전면적인 경기 침체 때나 쓰던 수준에 근접하고 있고 이전의 사회 프로그램과 인프라와 긴급 지원에 쓰이던 재정 공간을 집어삼키고 있어요. 동시에 노동시장은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조여들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주도 대체가 내년을 거쳐 가속화되고 후년에 정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대체 일자리 없이 수십만 개의 사무직이 사라질 가능성이 있어요. 더 높은 대출 비용과 줄어드는 소비 지출에 직면한 기업들이 해고를 강화하고 근무 시간을 줄이며 신규 채용을 동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수축은 가정들이 저축을 다 써버리고 신용 한도를 소진한 바로 그 순간에 타격을 가해요. 주택시장은 더 많은 집주인이 치솟는 보험료와 만료되는 저금리 모기지와
재산세 인상에 직면하면서 새로운 불안정에 들어설 겁니다. 몇 년 전 저금리로 받았던 대출이 지금 금리로 전환되면서 수백만 명에게 월 납부금이 감당 불가능한 수준을 넘어설 거예요. 이미 벼랑 끝에 있는 세입자들은 집주인의 운영비 급등으로 추가 인상에 노출될 겁니다. 쌓인 부담은 2026년을 주거 불안정이 전통적으로 취약했던 층을 훨씬 넘어 확산되는 해로 만들 거예요. 제도적 능력도 약해지고 있습니다. 줄어드는 세수와 늘어나는 연금 부담과 증가하는 서비스 수요로 운영되는 도시들이 안전망을 제공할 능력을 제한하는 예산 부족에 직면할 겁니다. 연방 지원은 이자 부담으로 제약받을 거예요. 사회보장 압박이 강화될 겁니다. 긴급 프로그램들이 제한될 겁니다. 모든 지표가 하나의 점으로 모이고 있어요. 늘어나는 빚, 줄어드는 일자리, 흔들리는 주거, 약해진 기관이 동시적인 국가 압박 지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네 가지가 모두 함께 무너질 때 시스템은 구부러지지 않아요. 부서지거든요.